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4월 초파일 쉬는 날, 하지만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휴일이라도 평일에는 방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방송 못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량 부족이니까 양해를 구한다손 치더라도 휴일에는 방송하니까 차질 없이 청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사장 그만두기도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해의 벽을 우리라도 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남들에게 소통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협동조합 올 들어서 특히 상반기는 어려움의 터널을 계속 뚫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도 되고 이제 좀 뭔가 인적 쇄신만 확실하게 한다면은 미래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해서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 생각은 지금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이 제 탓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내일 이제 연휴가 끝나면은 다시 의견을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늘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행편 좋을 때는 누가 옥이고 누가 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바닥에 가봐야, 어려움에 처해봐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한 친구였는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쉬는 날 4월 초파일 서영석 타임즈 잠깐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조합원 블레이드문님이 신청하신 광고입니다. 국민 라디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말을 못하겠네. 어머, 무슨 남자가 이래요? 좋으면 좋다. 말을 해야지. 그러니 당신이 루저라고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와 뉴스케이는 남자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들로 가득하다고요.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국민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만나세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다운로드 잊지 마시고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합원 가입은 야, 내 너한테 물어봤냐?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 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 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자, 오피니언 비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위원장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 당 내홍의 수습책으로 제시했죠. 초계파 혁신기구의 위원장을 놓고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거절하고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일부 반대로 보상되는 등 역시나 진통 끝에 김 전 교육감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4.29 재보선 참패 후 계파 이전 투구로 나를 지세우느라 근 한 달 만에야 혁신기구를 띄우게 된 겁니다. 출범부터 난산을 겪은 김상곤 혁신기구가 계파와 현역의 기득권 벽을 뚫고 제대로 된 혁신 작업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보다 의문이 먼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난 이런 지적에는 진짜 반대하는데 재보선 참패 이후에 계파 이전 투구로 나를 지시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계파 이전 투구로 나를 챈다는 말이 맞으려면은 선거에 졌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 책임 못 지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4.29 재보선 또 책임을 지려면은 4.29 재보선 때 어떤 주류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조중동식 용어로 표현하자면 친노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지들 마음대로 공천을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졌다.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번 공천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가 손선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당에서 결정하고 문재인 대표는 추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선하고. 그렇죠, 경선하고. 아니. 물론 대표로서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는 뭐 하자는 없지만은 이게 어떤 그 친노 주류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공천을 해가지고 그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하는데 안 물러나고 오히려 야 다음 공천 혁신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까부는 새끼들 이렇게 됐다면은 이게 이제 계파 간의 싸움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파 간의 싸움이라는 거는 저는 그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나 왜 그 선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 없다고 선언을 하고 아니 뭐 정 안 되면은 나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해도 나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대표가 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길 수 있는 당을 만든다는 얘기는 공천을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공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속셈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계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다수당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재인 대표와 그것을 위해서는 공천을 혁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공천을 혁신했다가 내재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이 싸움이었다고. 이게 무슨 계파 싸움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계파 싸움이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 공천부터 문재인과 그 측근에 있는 이른바 친노라는 인간들이 다 공천을 지 맘대로 했어야 그 얘기가 성립하는 거거든.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광주에 조영택이 공천한 게 문재인이가 친노라서 너 나가라 해서 나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뭉뚱그려가지고 친노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성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언론들도
아니, 계파 싸움이래. 계파 싸움이. 난 존재하지 않아요, 계파 싸움이라는 거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공천이 계획됐다가는 내 모가지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문제를 공격하는 거, 있는 거는 그 팩트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계파 싸움입니까? 아니, 내 얘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경향의 그런 분석이었고, 관련해서 경향신문 사설 한번 일단 보시죠. 김상곤 혁신기구, 개파 현역 기득권 타파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새정치연합 앞에 놓인 혁신 과제들은 단순히 좋은 위원장을 인선하고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게 경향의 주장입니다. 과거 선거 패배 때마다 이런저런 기구를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실천 없이 책상 서랍에 처박아 놓은 전례가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혁신기구에서 개파와 공천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혁신안을 만들려면 당내 기득권 구조로부터 벗어나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기구의 인선부터 초개파적으로 하고 공천 제도를 비롯한 혁신 과제에 대해 전권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전권을 부여한다 해놓고 집행기구인 최고위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당내 주요 인사들이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경우 혁신 작업은 또다시 산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어김없이 뼈를 깎는 성찰을 다짐하고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개파 간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화장 고치기 수준의 쇄신책만 내놓고 끝이 났다고 경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야권에 유리한 정치 환경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의 연전연패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으로부터 국민들이 신뢰를 아예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겠습니다. 김상곤 혁신기구가 사람과 조직, 공천에서 야권 지지자들도 놀랄 수준의 과감하고 개혁적인 혁신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에서 새정치연합의 희망도 멀어지게 될 거라고 경향은 짚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부터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이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내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에서 야권 지지자들도 놀랄 수준의 과감하고 계획적인 혁신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왜 새누리당에서는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되는 겁니다. 집권을 해야 되겠다는 맹렬한 욕심. 집권하기 위해서는 차기에도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의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지지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새누리당을 어떻게든 집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깜짝 놀랄만한 혁신이라는 것은 구태의연한 놈들 전부 다 공천 쳐내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천정배 떨어져야 이게 혁신이 된다고. 근데 되잖아. 아니 천정배라는 개인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 중진을 갖다가 쳐냈다고 칩시다. 그럼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 아니에요. 출마를 해서 수도권에서 만약에 표를 나눠가지고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긴다든지 해버리면은 혁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요건은 야당의 경우에는요. 강력한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후보만 있으면 혁신이 가능해져요. 강력한 후보가 존재하고 이회창이 옛날에 김윤환 이기택 이런 인간들 전부 다 공천 학살을 했잖아요. 다 다음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다 떨어졌어. 한 명도 안 됐다고. 왜 안 됐어? 이회창이 대통령 후보로서 강력함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지지도가 30% 40%를 넘어가면은 중진들 탁탁탁 쳐내도 반발해서 출마하죠. 다 떨어져.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요. 떨어져 나간 놈들이 되든가 아니면은 새누리당 다 되도록 표를 있는 대로 산지산지 찢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그게 공천 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천 혁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문재인 대표의 대선 지지도가 떨어져야만이 반발을 했을 때 자기들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 문재인 대표가 지지도가 30%, 40%, 50%를 넘어가 버리면은 문재인 집 꼴린 대로 있는 놈들 다 잘라버리고 전혀 신인들을 다 갖다 박아도 다 당선이 된다고. 그거를 보수 언론들은 기가 막히게 해줘요. 기가 막히게. 이해창 때
그 허주 나와가지고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다녔지. 일체 단 한 줄도 안 써줬습니다. 그게 제 공천 학살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자기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갖다가 공천 안 주느냐 이거야. 오래 했다는 게 죄야? 다 그렇게 반발하고 나 무슨 속으로 출마한다고 출마했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보수언론 단 한 줄도 안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해창이 당선시키려면 저 새끼도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딱 표를 안 주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친노 비노 프레임을 만드는 게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야권 내에서 기득권자들은 이렇게 해서 문재인을 흔들어야 문재인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래야 자기들이 말빨이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해야 야권의 집권 가능성을 낮출 거 아니에요. 그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적들과 동침을 해서 야권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빤히 보이는데 뭐 이따위 사설을 쓰고 있어? 이건 진짜 그야말로 위선적인 사설입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여곡절 끝에 그런 공천을 일단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뭐 개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서 장악력이 있는 어떤 사람 밑에 있던 뭐 좀 신진급 선수가 있었다고 치죠. 그래서 공천 신청했는데 혁신의 물결 아래서 이제 낙천을 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다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 하면은 주도권이 있는 지역 맹주격인 사람이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혁신이 또, 아무것도 아니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도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혁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당은 뭐, 방법이 없잖아. 여당은 혁신하기가 쉬워요. 불만이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물론 그 여당도 강력한 주자가 없으면 혁신이 안 됩니다. 강력한 주자가 있어야 반드시 혁신이 가능해요. 예. 그래야 무소속으로 출마에 떨어질 거 아니야. 당선되면 혁신이 안 되는 거거든. 그 결과는 선거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러가지고 이제 뭐 여론조사도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졸지에 그냥 오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천 못 받은 그 중진 의원 나 출마하려고 돈 들여가지고 지역에 여론조사 돌리고 하는데 이 양 안 좋아. 나가봤자 괜히 돈만 쓰고 안 될 것 같아. 15%라도 얻으면은 어떻게 선거 비용이라도 돌려봤는데 뭐 또 여당 선거 운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해진 선거 비용 이외에 야매로 쓰는 게 많잖아. 뭐 솔직히 톡 까고 얘기해서 걸리면은 의원직 박탈 당하고 안 걸리면 사는 거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돈 많이 씁니다. 근데 15% 이상 투표 못하면은 선거 비용 못 돌려봤거든. 주판 튕기고 있는데 그 이제 강력한 주자가 자기 불러가지고 이번엔 좀 참아. 대신에 KT 사장, 뭐 포스코 사장, 뭐 원하는 거 뭐 있어? 내가 하나 시켜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여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괜히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미온들 박히느니 차라리 이번에 참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제기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당은 쉽게 얘기해서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야당은 뭘로 합니까? 거기서 공천 못 받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강력한 주자가 있으면 가능한 이유는 이러면 되는 거야. 야, 내 대통령 되면 너 차례 하나 줄게. 이번엔 참아라. 그 강력한 주자가 있으면 그 말빨이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강력한 주자가 아니라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내가 여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증명을 안 해놓으면은 다음에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고. 그렇잖아. 다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출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대한민국이 이 인구 비례상 영남이 항상 호남보다 많고 특히 새누리당은 고령층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야권은 반발 출마를 하면은 이 인간이 완전히 개판 5분 전 인간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가. 그게 표분열이 일어나요. 표분열이 일어나면은 딱 계산서가 나오거든. 떨어진다고. 확 떨어졌잖아. 결국은. 둘이 합치면은 새누리당 후보 게임도 안 되지. 그러나 표분열 딱 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출마를 했다가 그래 이번에는 걔 공천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다음에 해줄게. 라는 뭐 하나 또 약속을 얻어낼 것 아닙니까?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존나게 어려워요. 야당은 어려운데 무슨 김상곤 핵심 기구 개파 현역 기득권 타파해야 말이야 맞는 얘기지. 근데 친노 개파가 존재하느냐고. 그 문재인 대표 그런 선언을 하라고 그래서 내 주변의 새끼들은 이번에 전부 다 공천 하나도 안 줄 거다라고. 그러면은 김상곤 위원장이 제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로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결국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입지와 연동이 되는 문제라고 연동이 되겠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결국은 이제 참신한 신인들을 대의영입해가지고 예. 지역구에 출마를 시키려면은 예. 기존에 있는 놈들이 공천을 안 줘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양보하고 나가지 않는 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미친놈들이 나는 혁신 대상이니까 불출마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지 못한 야당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소속 의원들은 다음에 또다시 다음 총선에 또다시 의원 배지를 다는 것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근본적인. 아무튼 그렇고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면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가까워 올수록 지지율이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인데 요즘 좀 삐그덕하잖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숫자가 이 시점에서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근소하게 좀 지기도 하고. 이게 문재인 대표는 예. 자기가 포기를 먼저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처음부터 나 포기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권을요. 대권을 이렇게 복수 체제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서울시장 박원순 예. 정치적 행위는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서울시장이 하지만은 안철수 의원이지만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잖아. 또 누구 없나? 뭐 안희정 지사.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뭐 지지도가 지금 제일 높긴 하지만은 내 이걸 기득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언제든지 내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끼리 경쟁해가지고 하자. 대신 이번 총선만큼은 일치단결 해가지고 공천 개혁하자. 그래서 우리는 일체 공천에 관여하지 말고 핵심기구에 다 맡겨가지고 핵심기구도 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다 빼버리고 외부에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옛날에 새누리당이 이문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예. 인재근인가 하는 그 양반 데리고 와가지고 공천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 사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조국구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인재근 인명진 목사 말씀하시는 거죠. 인재근 의원 말고요. 인명진 목사. 뭐 조국구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뭐 진중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라서 미안합니다. 원래 이게 정의당 쪽이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 쭉 넣어가지고 유시민도 들어갈 수 있지. 이제 정치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유시민 들어가면 또 지랄하겠는데 친노라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참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차기 대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합의로 공천 개혁을 하는 것이 이 저항도 적고 그리고 넷 다 합치면 50% 넘어갔거든. 그렇잖아요. 그거 네 사람이 합의한 건데. 그리고 우리 다 포기하자. 이번에 우리 계파 사람들 심겠다 이런 생각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공천혁신위원회에 힘을 몰아주자.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겠다. 뭐 대권 출마 포기 선언, 보유 선언 뭐 이런 것까지 아니라도 그렇죠. 그런 정도라도 그 정도로 해야 공천 혁신이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뭐 이른바 희망 스크럼이던가요 명칭이 지금 주자들 있잖아요. 뭐 박원순 시장, 뭐 안희정 지사 등등과 그 벨트를 만들어 보려고 같이 딱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런 시도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순 시장과 만나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예. 돌아가면서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솔직히 김무성이도 얘기를 했잖아. 아니 돌아가면서 해먹는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 아닌 게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돌아가면서 해먹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야권이라고 불가능하지 않아.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나 뭐 안희정 지사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봐요. 예. 그게 잘하잖아. 저는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명박이나 박원순보다 1000배 만배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성남시 이대협이가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놓은 거 이재명 시장 들어서가지고 혁신하는 거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수 꼴통들보다는 수천 배, 천배, 만배 낫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박원순이가 1번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안철수가 2번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문재인이 3번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4-5명 되는 사람이 한 25년 집권해야 대한민국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랜드 플랜이군요. 네. 이상임의 그랜드 플랜.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내가 무슨 그랜드 디자인을 합니까? 예. 그냥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불과한 거지. 그런 좀 통큰 정치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론이 이따위로 쓰면 안 됩니다. 솔직히
진실을 갖다 그대로 써야지. 무슨 계파 다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게 무슨 계파 다툼입니까?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를 흔들 수 있는 그 주축이 그 문재인 계파도 아니에요. 문재인 계파 없어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계파가 있으면은 아니 상부총장 하나 제대로 임명도 못 해가지고 주승용이한테 밀려서 주승용이 추천하는 놈을 갖다 상부총장을 시키겠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뭐 대표가 무슨 그런 걸 하려면 뭐하러 대표하나. 사무부총장은 당권자의 사실 고유한 그런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계파라는 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기득권과 그리고 혹시 문재인이 강력한 주자가 됐을 때 기득권을 개혁할까 봐서 급을 벌벌 내는 인간들 김한길이라든 조경태 다 마찬가지거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은 그런 거 싸움인데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하고 뭉뚱그려가지고 개파싸움. 아니 이게 새누리당에서 무슨 진나하고 진의 개파싸움하고 똑같은 거야. 뭐 좀 서로 비슷해야 개파싸움을 하든가 말든가지. 그렇잖아요. 이상의 말씀은 개파 다툼이 아니라 공천권 다툼이다. 기득권자들의 공천 혁신이 될까 봐서 겁을 내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은 이런 거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정말 공언대로 공천 개혁을 하면 자기들이 행사할 공천 권한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게 두려운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이중대는 해체가 다 해체 뭐 해야지 이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제일 쉬운 얘기가 보통 누가 후기 쓰면 뭐 일체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예, 우리 좌빨님. 좌빨님이 뭐 이중대는 해체가 다 해체 뭐 해야지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 쉬운 말 없어요. 해체 뭐 하라는 얘기야 제일 쉽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체 뭐가 되나. 괜히 해체 뭐 했다가는 진짜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지.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떻게든 손봐가지고 개혁하는 게 답입니다. 지금의 구조 속에서요. 그럼요. 이거는 아니 그렇게 해체모여가 쉽고 새로운 정당 만들기가 쉽다면은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그 맹맥을 유지했겠어? 해체모여를 뭐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총선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해체모여 하다가 총선 치러야 되는 수도. 그게 불가능해. 예.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통합진보당도 해산시키면은 뭐 바로 무슨 당 하나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뭐 안 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하나의 정당이 모여가지고 실제 영향이든 세력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일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새누리당이 뭐 자기들도 생각이 없어가지고 당명만 바꿨겠습니까? 당명 바꾸는 사기를 치는 이유도 해체모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할 수만 있으면 하지. 그래서 저도 새정치민주연합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들의 집산지예요.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이 최악이라면은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차악입니다. 정의당은 차차 악좀 되겠지. 그래서 정의당이 가능성이 있으면 정의당이 밀어주지. 근데 정의당 지지도 몇 % 나와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데 지지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떡하자고. 해체모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영구집권을 도와주자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투표로 가봐야겠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지적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세월이 흘러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서 여야 정치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죠. 고인의 6주기를 맞는 지금의 상황은 처연합니다. 그가 그렇게 깨트리려고 노력했던 냉전시대 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요. 낡은 기득권 질서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몸담았고 사랑했던 야당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중심에 노무현이 있습니다. 한결의 사설입니다. 노무현 정신 실종된 노무현 6주기. 친노라는 말이 지금처럼 야당 내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이후 격화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는 바로 친노 대 비노의 싸움으로 묘사가 됩니다. 한겨레도 이마저 입단 시키니까. 우리 한겨레는 친노 대 비노의 싸움이다라기보단 묘사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 친노 대 비노의 싸움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조중동하고 종편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니라고 정면으로 얘기를 해야지. 묘사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자고.
자, 애초에 친노라는 말은 보수 세력이 만들어낸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권, 타파 등 노무현 정신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배타성과 독선, 패거리 등의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어느 틈엔가 야권 공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이른바 비노 세력은 보수의 프레임을 빌려 상대를 비판해왔고 친노는 스스로 배타적인 패거리 정치의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이 단어의 부정적 의미를 확장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권 정치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고인을 욕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게 한결의 주장이네요. 아니, 친노가 무슨 스스로 배타적인 패거리 정치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해서 친노가 존재를 해야 배타적인 패거리 정치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지. 아니, 정청래가 친노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정청래야말로 지금은 내가 정청래를 진짜 출마하기 전에 정치 지망생일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청래 반노익 편에 썼던 사람이에요. 그때 정동영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 그때 전 의원이 이제 출마하려고 나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노무현을 부정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정동영 아닙니까? 정동영 줄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시민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장관 끝내고 원내 복귀했을 때 엄청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게 정청래의 과거를 가지고 정청래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정청래도 자기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이 될 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대표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정청래를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친노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무슨 패거리 정치를 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주승용이 보고 못할 말 했어? 그렇잖아요. 공갈 증거 맞잖아. 아니, 문재인 대표가 사무부총장을 갖다 자기 아는 사람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주승용이가 최고위원장 그만두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결국 공갈 쳐가지고 아이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알아서 하세요. 아니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쪽 직구서는 내가 잘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드러난 사실로 이렇게 이리저리 맞춰보건데 그랬던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리고 공공 해가지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나 봐. 두 분 맞춘다고 공짜 붙여가지고 공갈이라고 얘기했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무슨 패거리 정치입니까? 말 똑바로 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사님도 지금 많이 강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친노라는 프레이밍은 사실 조금 타의적인 측면이 있죠. 보수 진영에서 먼저 많이 이용하려고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나 야당 입장에 서서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로 친노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가 과연 통할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문재인 대표라고 하면 이미 거물급 정치인이니까 문재인하고 가까운 코드의 인사들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고 하면 그러니까요. 친노가 꼽아봐. 실체가 없다는 말보다는 친노라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편을 들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 게 없는 정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드라는 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은 코드 인사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 코드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인사든 뭐든 어쨌든 그 일종의 팀이 움직여서 그 팀이 다 같이 책임지는 것. 옛날에 빌 클린턴의 아칸소 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를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 상으로나 조직 상으로 도와주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면 누가 됐든 있겠죠. 당연히 있지. 김한길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그런 인간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내에서 중요한 요직을 갖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줄을 쫙 한번 세워보세요. 여기 친노란 놈이 누가 있나. 박영선 보고 친노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거야. 그다음에 우영건이가 무슨 친노야. 또 이번에 누가 됐지? 이종건이는 반노야 반노. 또 그 사이에서 잘 구사하는 용어가 있죠. 범친노. 하여튼 미친 지랄이야 진짜.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를 꼽아보라고.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핑년들 중에서 몇 명 있습니다. 핑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빨 안 서는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문재인 대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친노입니까? 그게 당의 무슨 요직을 장악해가지고 뭐 공천을 할 때 뭐 영향력을 행사해. 뭘 해. 그럼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노라는 프레임에 같이 움직이는 당내 유력 인사들 중에서 참 그 좀 잔악한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는 당내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자신을 지지하는 심정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그룹도 두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 공천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자기 뭐가지 날아갈까 봐서 얕은 문재인 흔들어가지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켜가지고 공천에서 살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야당 의원들 늘상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 대통령 되리라는 기대를 갖다 국민들에게 받아가지고 직선을 못하게 만드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안 되면은 그럼 그룹으로 뭐 스크럼 짜자고 그랬다며 희망 좋은 스크럼.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아무튼 친도 같은 소리하고 자꾸 해서 진짜.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신경질이 확 나는 거. 왜 그런 얘기에 대해 신경질을 내느냐면은 내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나보고 자꾸 친노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간들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내 이광재 그 자식 죄송합니다. 그때 그 국정상황시장 할 때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접었어요. 난 이제 이광재 씨가 그 노무현 대통령 보장을 할 때는 지가 나한테 맨날 찾아오고 그랬거든. 그때 정을 생각해서 한마디 해서 보자고 하면 볼 줄 알았거든. 근데 연락도 없더라고. 그다음에 윤태영, 이기택 의원 보장을 할 때 친했어요. 그래서 윤태영은 그래도 내 하도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맨날 만난다고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인간들 알지도 못하는데 윤태영이가 그때 연설비전하고 있을 때 야 이러는데 노통하고 밥이나 한번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딱 한 밥 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하고 일체 교통도 없고 뭐 실제로 그랬거든요. 내 기자생활 할 때는 뭐 노무현 대통령은 제야 인사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13대 때 잠깐 한 거 빼놓고 그다음 그 순 제야 인사거든. 떨어지면 나가면 다 떨어지니까. 종로보슬에서 잠깐 된 거 빼놓고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잘 알지도 못해. 근데 뭐 친다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나 친노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존재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기들 믿음대로 가지고 친노하니까 내가 열받아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종편에서는 누구야 노건호를 친노라고 그랬다면 미친 새끼들이야. 아니 노건호가 무슨 친노야 친자지. 미친 새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참다. 그랬답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이 새끼들은 또 기본이 안 돼 있는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네 새끼를 보고 네 새끼라고 그러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친노라고 규정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연한 거고요. 친노, 뭐 굳이 규정하자면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 그게 나쁘냐, 안 되냐? 아니, 김효준 PD가 생각이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의 친노 개파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들을 다 떠올릴 수가 없어요. 유명한 인간들은 기억이 좀 안 나요. 누가 있을까요? 그게 없다니까. 있으면 당장 기억을 하지. 그래도 가까운 심정적으로 동의해 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럼 김한길 의원에겐 없냐고요. 뭐 주승용 최고위원에겐 없냐고요.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뚫고 나가는 것도 결국 기술적이어야 하는 건데. 참. 왜 이딴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단결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나도 뭐 요즘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잘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김효진 PD가 얘기 해주는 거나 보고 있지. 노건호 씨도 그럼 친아들인데 그럼 뭐 노건호 씨도 친노다. 친노라는 거. 그래가지고 미친 새끼들. 좀 그렇죠. 나사님이 그럼 서영석 이사장님 딸은 친서. 그렇죠. 우리 또 김효진 PD도 결혼하면 친김 하나 놔야지. 정말 종편은 정말 재밌게 방송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에세이 코너에 실린 오늘자 여적의 글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환 논술위원은 내가 이제 옛날에 라디오 비평하면서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게요. 마음에 드는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이제 나도 옛날에 참 많이 썼는데 라디오 방송하면서부터 쓰기가 싫어져가지고 이제 안 쓰는데 이제 이사장 그만두면 나도 좀 칼럼도 좀 쓰고 해야지. 근데 이제 한국일보에 인재가 많아요. 한국일보에 이충재 논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기자 생활할 때는 얼굴 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아주 글을 잘 쓰더라고. 옛날에 우리 김중배 선생도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는 뭐 별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논설위원 돼가지고 칼럼 쓰면서 완전히 그냥 깃발을 날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충재 논설위원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여성분인데 이희정 논설위원이라고 있어요. 사회부장을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잘 쓰더라고. 이희정. 여자들이 잘 써. 경향신문에는 남자는 뭐 사실 별로 누구야 그 외부 온 것을 표창원 정도 기억에 남고 여성 중에서는 김민아 논설위원이 잘 쓰더라고요. 아마 법조 출입을 오래 했나 봐. 저도 김민아 논설위원 팬입니다. 네. 예, 쓰시면은 꼭 읽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겨레는 그 경제에서는 이경 논설위원. 경제. 한겨레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경이라는 분은 뭐 어디서 뭘 했던 분인지 기자 출신인가. 근데 뭐 갑자기 튀어나왔더라고. 그분의 경제에 관련된 글들. 그 다음에 제가 옛날 출입할 때, 그때는 진짜 수석 기자로 시작했는데 벌써 논설위원 되어 있더라고. 여해노라고 있어요. 여해노 논설위원. 지금 논설위원이니까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것도 참 즐거움입니다. 김민아 논설위원 오늘 또 이번에 뭔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뭐 오늘은 그 에세이 코너 여적에 쓴 것이라서 조금 말랑말랑하게 썼는데 저 멀리 아일랜드에서 날아온 소식,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적의 제목 이렇습니다. 김민아 논설위원이 썼고요. 아일랜드의 사회적 혁명. 좀 긴데 좀 쭉 읽어드릴게요. 네. 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다투지 않는 예비 부부는 드물 겁니다. 예. 자기 결혼 얘기하니까. 예. 공교롭네요. 네. 연애할 때야 함께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식장과 신혼여행지를 찾고 이른바 스드메 이런 걸 예약하고 혼수와 예물을 준비하다 보면 사사건건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이 결혼 해야 돼 말아야 돼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공개 장소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영화 제작자 김승환 커플도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9년간의 연애 끝에 2013년 9월에 결혼한 이들 역시 결혼식을 준비하며 세대 차이, 성격 차이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4일 개봉하는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은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공개 결혼식 준비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왔지만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티격태격 다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여느 커플과 마찬가지입니다. 꼰대 같은 사람이 됐을 것, 나이가 어린데도 보수적이라며 서로를 향해 독설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포스터에는 모든 결혼엔 용기가 필요하다는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2.1%로 반대 37.9%를 압도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많지만 모두 법원 판결이나 의회 입법 등을 통해서였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아일랜드는 국민의 84%가 가톨릭 신자인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져 왔죠. 동성애는 1993년까지 아일랜드에서 범죄로 간주됐고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도 1995년의 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으니 말 그대로 사회적 혁명입니다. 아일랜드 레오 바라드카르 보건장관의 말이랍니다. 변화란 첫 발을 떼기는 어려우나 일단 시작되면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만 모든 결혼이 그렇듯이 모든 변화에도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예. 뭐 훌륭한 글이네. 예. 멋있는 일을 예쁘게 잘 소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찬반 투표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그 절차를 인정해준 정치권, 입법권자들의 용기도 평가할 만한 것 같고요. 거기에 이렇게 열렬하게 응해가지고 뭔가 쟁취해낸 국민들의 용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 국민들 아일랜드 국민에 미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참, 저는 이제, 저도 한 거의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선적인 면모를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가 다 위선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자기 욕망을 절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뒷구녕으로는 자기 욕망 절제 못해요. 그래서 금사장이라는 인간도 어디 가가지고 그냥 바지 벗고 사람들에게 노출증을 하는 그런 인간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에 대해서, 동성이라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요. 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현실을 우리의 그 위선적인 면모가 인정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이 올바르게 사세요. 할렐루야 이 지랄 하면서 뒷전에서는 여성 신도들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도 위선적인 거거든 서로. 그렇게 내가 성추행을 하려면은 올바르게 사세요라고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 올바르게 살라고 말로 얘기를 해. 자기 욕망대로 사세요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대한민국에 이른바 있는 인간들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위선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을 타파하려고 하면은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야.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기득권의 질서를 부정하고, 야, 우리 솔직해지자. 그리고 바꿀 건 바꾸자. 해가지고 몰매 맞고 그냥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 몰매에 솔직히 똑같은 위선적인 언론이었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거기 속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개심한 거는 조중동하고 다른 길을 걸었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그 위선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위선적입니까? 그래서 그런 위선을 타파하는 것이 진보요 계획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민하 논설위원이 썼던 것처럼 모든 결혼이 그렇듯이 모든 변화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일단 시작되면 빨리 진전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위선적인 나라에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네, 동성 결혼. 아니, 난 아무 생각 없어요. 동성 결혼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하는 거지. 내가 아닌데 무슨 상관 있어. 아니, 동성 결혼자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몰매를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하면은, 근데 그런 놈들이 우연히 동성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동성이 처음부터 내 앞에 나타나고 그러면, 이 새끼들 문제가 있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아니, 동성이 저를 결혼을 해가지고 화법적으로 성생활을 하든 지랄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노 프로블럼이지. 그런 사람들이 법을 어깁니까? 아니면 남을 쭉 팹니까? 아니면은, 위선적으로, 잘 사세요 해놓고 뒤에는 사기치고 다니냐고. 그거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동성 결혼자들은 성소수자들 아닙니까?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위선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소수자로서 궁지에 몰려서 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위선적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일랜드에서 들려온 이 소식을 오늘 종안신문들도 그렇고 인터넷상으로도 많이들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같은 스트레이트 기사라도 여러 매체에서 낸 거 꼼꼼히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마냥 부러워하고 우리나라는 왜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비해서 이 모양 이 꼴이냐 할 건 아니겠지만은 집단지성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구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좀 귀감이 되는 사례인 것 같고. 모르긴 몰라도 아일랜드는 언론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판 5분전은 아닐 겁니다. 이런 개판 5분전의 위선적인 방송과 신문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탈리아가 왜 그 베를루스코니 같은 그런 개판 개새끼가 오랫동안 집권을 했겠어요. 언론을 베를루스코니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 그거 하지 말자고 국민TV 하자고 모였는데 더 이상 말을 말죠. 넘어갑시다. 예. 참고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노르웨이죠. 그 총기 난사 사건 극우의 이상한 사람 그랬을 때 노르웨이 내부에서 우경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경찰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보수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서 노르웨이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큰 관용으로 정면으로 맞서서 헤쳐나가야 한다. 일체 이런 상황을 틈타고 득세하는 그런 목소리에 순응할 수 없다. 이런 마치 선언처럼 그런 연설을 하는 모습.
그런 걸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었는데 아무튼 이번 아일랜드의 사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칼럼 한번 골라봤습니다. 권석천 사회 2부장 가끔 칼럼 쓰는데 이 글도 저는 주의 깊게 찾아 읽는 편입니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그러니까 시시각각이라는 김영 칼럼 코너가 있죠. 여기에 이번엔 권석천 사회 2부장이 쓴 겁니다. 황교안 총리 뒤에 숨은 진실이란 칼럼입니다. 권석천 사회 2부장은 법조에서 활동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 관련 이슈 굉장히 관심 있게 칼럼을 쓰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한번 역시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의 물음은 왜 황교안인가입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건 총리 후보자 개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왜 그를 총리 후보자로 선택했느냐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박근혜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황교안일까요? 다음은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게 묻고 그들이 답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지난 21일 청와대 발표대로일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시지 않았나. 부패 척결 미션이 국무총리 직무와 맞나? 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부패 척결은 총리가 아니라 검찰총장 내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총리한테 정치개혁을 이루라는 주문도 생경하다. 정치개혁은 국회나 새누리당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역시 질문과 답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 자체 사정을 강화하라는 뜻 아닐까? 그러려면 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부 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을 최소한 지방검찰청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겠나? 그렇다면 청와대의 메시지 관리가 잘못된 건가? 아니다. 오히려 메시지가 정확하게 관리된 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라.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정하고 중단 없는 사정을 국정지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총리 지명, 인선 발표 자체가 메시지요. 통치 행위다. 하지만 성완종 전 회장 죽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정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닌가? 그러니 더더욱 사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전거가 달리다 멈추면 어떻게 되나? 옆으로 쓰러진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내부의 역학관계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부의 역학관계라는 건 무슨 말인가? 지금 만약 부패와의 전쟁을 접는다면 사정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이완구발 사정을 주도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이 책임을 면하려면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다. 황교안 장관은 그 간판 얼굴로 간택된 것뿐이다. 이번 총리 인선은 사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들이 또 한 번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심증은 가는데 분명한 건 대통령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인물들이란 사실이다. 그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는 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상한 일과 관련 있지 않겠나? 참고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총리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아침 8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죠. 그 이상한 일이 뭘까? 예, 이게 궁금하다는 바뀌었겠지 뭐. 예. 자, 앞으로 사정이 어떻게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한번 사정에 중독되면 그 감칠맛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계속 판돈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권력의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문제는 능력이다. 능력?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검찰의 특수수사가 예전 같지 않다. 정동화, 김진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포스코, 경남기업 수사가 웅덩이에 빠져서 헛바퀴가 돌고 있다는 얘기다.
능력이 붙이는 상태에서 사정 속도를 높이다 보면 엔진의 과부하가 걸리고 소음만 커진다. 또다시 비극을 잉태할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 질문이다. 사정이 나쁜 건 아니지 않나? 국가가 다짐한 원칙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정이다. 특정 그룹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법 앞에 평등 약속을 깨는 건 사이비 사정, 가짜 사정이다. 예. 권석천 사회 2부장이 최근에 검찰 관계자들하고 주고받은 이야기를 문답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예. 흥미롭습니다, 저는.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황교안은 얼굴 마담이고요. 사정 드라이브로 전국을 장악해서 어떻게든 임기를 잘 맞춰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겼을 뿐 황교안이라는 사람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그리고 사정 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거다. 뭐 좀 속되게 표현하면 발악을 할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핵심은 이거지. 심정까지만 분명한 건 대통령 반경 500m 내에 있는 인물들. 예. 이게 사실은 핵심이지. 이건 누가 해준 얘기일까요? 참 궁금하네요. 박근혜가 뭐 솔직히 수첩이나 들고 있을지 뭘 알겠어요. 그게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하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려면은 안 그래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그래서 그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겠지. 예. 내심. 네. 저기 마치려면은 어떻게든 조져야 됩니다. 예. 우리 페이든 남의 페이든 다 조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정 드라이브로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정은 그게 나쁜 거냐? 아이 부패시키는데 왜 나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법의 평등 약속을 깬다고 얘기했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편은 나쁜 놈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놈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조진다.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지. 딱 그냥 그 두 개가 핵심이네. 네. 황교안은 말하자면은 그런 사정을 주도하고 있는 놈들이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 죽습니다. 지금까지 여왕구가 뭐 괜히 폰만 잡았지 실제 사정은 황교안이가 주도했으니까 황교안을 총리로 올려서 계속 대놓고. 밀고 가야 됩니다. 예. 박근혜 또 넘어간 거지.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차지철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예. 제발 그렇게 안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황교안도 사람인데 저기 40대인가 50대인가? 50대죠. 40대는 설마 아니겠지. 총리가 되면은 대통령한테 좀 충원하고 해가지고 비극적인 일로 안 가도록 인간이면은 그렇게 하기를 빌고요. 물론 뭐 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 등장한 이 권석천 사회 2부장이 들었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 중에서 두 가지 대목만 다시 좀 곱씹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사정에 중독되면 그 감칠맛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계속 판돈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권력의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능력이 붙이는 상태에서 사정 속도를 높이다 보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소음만 커진다. 또다시 비극을 잉태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무리하게 수사하다 보면 또 누가 자살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그 비슷하게 한 거죠. 예. 청와대 자신의 반경 500m. 청와대 경내가 넓잖아요. 청와대 내부에서 뭐 그런 내시들 얘기하는 거지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한 이상한 일. 내시들 안에도 의견 합치가 안 되나 봐. 유승민이 이상한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도 얼핏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뭐 연기한다고 그러더니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 이름이 바뀌었을 거야. 틀림없어.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거 뭐지? 했던 거군요. 황교안이 아니다가 발표는 황교안으로 되니까 한 거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